자, 다음 시작합니다. 강의가 길게 안 올라가서 좀 짧게 끊어서 여러 강의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호르몬과 기능에서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갑상샘 호르몬은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해서 뒤에서 잠깐 이제 다시 볼 건데,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갑상샘에서 만들어지고,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네. 갑상샘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만들어지고 티록신이고, 갑상샘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물론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라고 해서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혈중의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혈중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가서 침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갑상샘 옆에 붙어 있는 요 4개의 초록색 부분이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인데, 여기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번에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에 칼슘이 너무 없을 때는 뼈에 있던 칼슘을 분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에 있는 칼슘 자꾸 빼오니까 골다공증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부신 호르몬을 보면 신장에 붙어있는 내분비샘이 부신인데, 부신 겉질이 있고 부신 속질이 있어요.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부신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는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나 간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고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을 제흡수하는 나트륨을 제흡수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제흡수되면 내 몸이 짜지니까 물을 함께 제흡수하면서 혈액량이 많아져서, 사실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내 몸의 혈압에 반응하여서 조절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호르몬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호르몬 과잉증과 결핍증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분비 교란 물질은 호르몬은 아니에요.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작용하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인데 호르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호르몬의 결합 부위에 자기가 대신 결합해버려서, 이게 또 세포에서 일련의 단계적인 화학 반응을 유도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대사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서 DDT나 PBC나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선생님은 83페이지로 넘어와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다시피 신경계하고 내분비계가 함께 조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신경계가 더 빠른 속도로 내분비계가 좀 더 오래 느리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항상성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혈당량,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체온,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체액의 농도, 삼투압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조절되는지 호르몬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혈당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때 항상성은 신경계하고 내분비계가 함께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법 중에 기량작용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죠. 하나는 업시키면 하나는 다운시키면서 얘들을 조절해서 이들의 작용을 상쇄시키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내 몸이 조절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업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면 부교감신경은 똑같이 심장에 작용하면서 심장박동을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호르몬 역시 이러한 기량작용에 의해서 서로의 작용이 조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두 가지 호르몬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호르몬 자체는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가 다시 백해서 피드가 돼서 이 과정들을 다시 조절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 조절 작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대한 산물이, 이 산물 자체가 다시 과정을 조절하는데, 이 피드백 작용에는 음성 피드백 조절 작용이 있고 양성 피드백 조절 작용이 있어요. 음성 피드백 작용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이 산물이 이 과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과정을 양성 피드백 작용이라고 하고, 음성 피드백 작용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이 산물이 이 과정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것을 음성 피드백 작용이라고 해요. 호르몬은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르몬 자체가 이 과정을 다시 억제하면서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얘를 다시 줄여주는 방향으로 과정이 일어나고, 얘가 적게 만들어지면 이 과정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 조절 작용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요. 앞서 얘기한 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티록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티록신을 제외한 게 아니라 옥시토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피드백 말했다시피 어떤 산물이 과정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한번 봅시다. 티록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죠. 타겟세포는 거의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특정 수용체가 없어서 거의 모든 세포가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 수용체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죠. 호르몬은 다 세포마다 표적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티로신은 거의 모든 세포가 다 표적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혈당을 높여주거나 체온을 높여주거나 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업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다운시켜줘야 될지,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간내의 중추니까 시상하부가 되겠죠. 시상하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해서 물질 대사를 업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여기에서 이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직접 갑상샘에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붙어있는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내려요.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신경을 통한 명령이 아니라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면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뇌하수체 전엽이 활성화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화학물질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의 타겟세포는 어디가 되냐면 갑상샘이 되고 갑상샘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얘의 타겟세포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하겠네요.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갑상선,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갑상선이거든요.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라고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면 TSH의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고 TSH의 표적세포는 갑상샘이 되겠죠.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샘을 자극하라고 하는 신호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줘요. 시상하부에서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TSH의 분비를 방출을 촉진시켜줘라 라고 하는 신호여서 이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TSH 릴리징 호르몬, TSH 방출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TRH의 내분비샘은 시상 하부가 될 것이고 TRH를 타겟세포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에서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데 티록신이 너무 과다 분비되면 앞에 나온 교과서 그림처럼 막 눈이 완전 커지고 살이 쏙쏙 빠져가고 물질 대사가 너무 과잉 일어나니까 내 몸에 저장할 것들을 저장 못하고 에너지로 발산을 시켜서 피곤해져요, 쉽게. 그리고 나서 티록신이 부족해지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얘를 에너지화 못 시켜서 피곤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티록신의 양은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갑상선에서 띵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교하게 조절이 되게 돼요. 이때 티록신이 이제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나는 티록신의 분비량을 줄이는 조절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티록신이 많을 때는 요게 신호가 돼서 다시 앞에 있는 과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 피드백 작용은 얘가 많을 때 얘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신호가 가야 되니까 시상하부의 자극을 억제시켜서 TRH의 분비량을 줄여줘요. TRH 분비량이 줄어들면 뇌하수체 전엽의 자극이 억제되니까 TSH의 분비량도 줄어들겠죠. TSH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빈도도 줄어드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런데 티록신의 분비량을 줄이다가 너무 과하게 줄여버리면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거죠. 에너지 대사를 못하니까 다시 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작은 게 신호가 돼서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TRH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TRH 분비량이 늘었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과잉 자극이 될 것이고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증가하겠죠. TS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빈도가 증가하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얘가 증가했으니까 다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억제하게 이렇게 얘가 많으면 억제시켜주고
적으면 촉진시켜주는 반응을 음성 피드백 조절 작용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조절 작용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호르몬의 양을 과다하거나 결핍하지 않고 적은 양으로 내 물질 대사, 내 어떤 체내의 생리작용이 조절될 수 있도록 반응을 진행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같은 색이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양성 피드백 조절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드백이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산물이 만들어지고 이 산물 자체가 다시 백해서 피드가 돼서 이 과정을 조절하는 건데, 이 산물이 많을 때 이 과정을 더더욱 촉진시키는 거, 이 산물이 적을 때 이 과정을 더더욱 억제시키는 것을 양성 피드백 조절 작용이라고 해요. 일례로 뭐가 있냐면 엄마들이 아가를 출산을 할 때 1년에 분만의 징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런 분만의 징후들을 이제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하면 시상하부 아래 있는 내분비샘의 이름에 시상하부하고 연결된 게 뇌하수체 후엽이 있었고 붙어있는 게 뇌하수체 전엽이 있었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각나나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타겟 세포는 자궁에 있는 근육세포예요. 그래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데, 분만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시상하부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면 옥시토신에서 자궁을 수축시켜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산물이 다시 어디를 자극하냐면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면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더더욱 촉진시켜서 분만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강력하게 자궁을 수축해서 아기를 밖으로 빼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 조절 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옥시토신은 분만뿐만이 아니라 이런 엄마하고 아기와의 유대관계, 진화상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돼서 애착 호르몬이라고 해서 호감 가는 상대를 만났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사랑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껴안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데 관여하는 호르몬도 옥시토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사랑에 빠질 즈음에 더 강력하게 사랑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 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속도가 더뎌지면 이제 사랑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같은 경우도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작용들이 사실은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생리학자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항상성 조절 원리로 넘어왔을 때 우리 여기까지만 잠깐 끊을게요. 여기까지만 잠깐 끊고 혈당까지 하고 끊을까요? 혈당까지는 하고 끊도록 할게요. 다시 내 몸에서 항상성은 혈당,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까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혈당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해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순환체계가 막혀서 세포들이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당을 낮춰줘야 되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100ml당 100mg인가? 여기 나왔네요. 약 0.1% 조절 정도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혈당이 높을 때는 낮춰줘야 되고 낮을 때는 높여줘야 돼요. 이때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거는 신경하고 호르몬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혈당을 업시켜주는 데 관여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당을 다운시켜주는 데 관여하는 신경은 부교감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에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가 되고 에피네프린은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업 시켜주는 호르몬이고 인슐린은 혈당을 다운 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내가 만약에 식후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내 소장을 통해서 소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들이 쏟아져서 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순환을 못하니까 내 몸에서는 포도당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포도당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소화시켜서 포도당을 혈관으로 가져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내 몸에서는 비효율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진화상 그렇게 훌륭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오줌으로 빼낼 순 없어요. 생효관에서 포도당은 100% 제흡수가 됐었죠. 그럼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에 못 가지고 오게 하려면 세포 속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걸 볼게요. 세포막은 아무 물질이나 출입할 수 없고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분자 물질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냐면 얘가 혈관이고 얘가 주변의 세포라고 하면 지금 밥 먹고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가지고 가서 못 나오게 가둬두시면 되죠. 못 나오게 가둬두는 방법은 고분자화 시켜주는 거예요. 포도당은 단당이라고 하면 돼요. 단당. 포도당 하나짜리 탄수 6개짜리를 단당이라고 하면 얘가 뭐 엿당, 엿당 또 뭐가 있지? 설탕 이런 것들이 2당이잖아요. 갈락토스,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이 단당이라고 하면 젖당, 엿당, 설탕 이런 것들이 2당이고 얘네가 이제 3탄당, 4탄당, 5탄당 되고 수없이 많은 고분자 물질이 되면 이 포도당이 이러한 다당류가 되게 돼요. 이 다당류에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해서 체관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얘를 세포로 가지고 가서 녹말이라고 바꿔서 저장하죠. 그런데 이 녹말은 세포 밖을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다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 내지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올게요. 식후 상황이 되면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포도당의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포도당의 량이 많아지니까 내 몸에서는 세포로 얘를 가져가서 혈액의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 대사도 대사작용이니까 누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하겠죠.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효소가 존재하는 장소는 간이에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높은 상황에서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저혈당 상태랑 고혈당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언제 더 위급함을 느낄까요? 저혈당 상태. 저혈당 상태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더 많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혈당 상태는 그냥 이 반응을 완화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간내 시상하부에서 어떤 센서가 있냐면 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에는 0.1%의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0.1%보다 낮은 상황 먼저 할게요. 낮은 상황이 더 위급한 상황이니까 혈당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공복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운동 직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다 세포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운동 직후나 공복 후에는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일단은 누가 관여해야 되냐면 호르몬이 관여해야 되는데, 이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인슐린이나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었죠. 보면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 후엽이 있고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여기서 다른 어떤 내분비샘을 자극하면 이 자극한 타겟세포로 가서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방식이 있었고, 아니면 시상하부에서 직접 신경을 통해서 내분비샘에 정보를 전달하면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한 번만 분비해서 타겟 세포에서 조절하는 반응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갑상샘이나 부신 겉질이나 생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가 다시 2차 내분비샘에게 자극하고 2차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했다라고 하면, 이자나 내지는 부신 속지에 있는 호르몬은 신경에 의해서 직접 조절이 돼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한 번만 분비해서 바로 타겟세포에서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지금 혈당이 낮은 상태 0.1%보다 떨어진 상태면 혈당을 올리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지겠죠. 이때 어디로 가냐면 혈당을 올려줄 수 있는 이자라든가 부신의 속질에 있는 내분비샘을 자극할 때, 이때 자극은 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요. 교감신경이 이자의 세포를 자극을 하는데, 이때 이자에게서 알파 세포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베타 세포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세 글자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네 글자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혈당 상태이기 때문에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분비샘을 발견한 생리학자 이름이에요. 랑게르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며 얘는 혈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요소도 간은 가지고 있어요. 분해를 하고 얘는 다당류 상태가 돼서 저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혈액으로 방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시켜주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같은 역할을 해요.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거나 내지는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극심한 저혈당 상태에 노출됐어요.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다이어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메커니즘이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신 속질도 있었지만 부신 겉질도 있었잖아요. 부신 겉질은 신경에 의해서 자극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부신 겉질을 자극하라고 하는 부신 아드레날 트로픽 호르몬, 코르티코이드를 트로픽해주는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겉질이 자극이 되죠.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됐던 거 생각나요? 혈당을 올려주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을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내 몸에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전환시켜서 혈액으로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아 상태에 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나 단백질, 내 근육이나 다른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살은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른 말로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는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내 몸에서는 절대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혈당을 감소하기 위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세포로 가져가서 포도당을 고분자 물질인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면 되겠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 있는 센서가 혈당이 0.1%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식후 상황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부교감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명령이 가겠죠. 이때 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명령은 이자로 오시면 되고, 이자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은 반대로 포도당을 간으로 가져가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로 저장해서 혈액에는 포도당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혈당이 저혈당 상태보다는 고혈당 상태가 내 몸에서는 위급함을 덜 느끼기 때문에 요렇게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디를 보냐면 84페이지를 보면 식사 후 혈당량과 인슐린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요로 당을 빼버리면 내가 힘들게 소화해서 포도당을 가지고 온 게 의미가 없어지죠. 당뇨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는 이러한 포도당의 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포도당을 간으로 가져가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겠죠. 이게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0.1%에 세팅되어 있는 혈당량에 비해 혈당량이 0.2%, 3%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부교감을 통해서 신호가 떨어지죠. 어디로 가면요? 이자의 베타세포에 가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의 타겟세포는 간세포니까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후 포도당의 농도하고 같은 패턴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인슐린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혹은 이게 1형 당뇨예요. 그러면 인슐린 제품을 먹어주면 되죠. 그럼 혈당을 떨어뜨려줄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해도 인슐린 수용체가 작용을 못해. 그러면 수용체 결합을 해야지 1년에 이러한 간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이 될 텐데, 수용체가 있어도 불가능한 거 2형 당뇨. 내가 당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음식을 아무 때나 당을 막 과하게 먹으니까 수용체에 결합한 데가 일하기 싫어서 결합을 그러니까 감수성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얘는 인슐린을 호르몬을 넣는다고 해도 인슐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수용체랑 민감도를 떨어뜨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평생 식이 조절을 함께 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의 농도가 식후 포도당의 농도에 맞춰서 같은 패턴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도 글루카곤이 똑같이 분비가 돼버리면 인슐린의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가 될 때 글루카곤은 반대로 감소하는 패턴, 반대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복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복 상황에서는 같은 패턴으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반대로 인슐린은 억제가 되고 글루카곤은 촉진되죠. 그래서 하나가 업되면 하나는 다운시켜주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체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은 다음 강의에서